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2년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평범했던 제 인생에도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네요. 저는 30대 중반부터 치킨집을 운영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의 가게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가끔 보이는 통돌이 치킨을 아시나요? 저는 그런 노점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20년이 흘러 이제는 번듯한 가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30대 후반의 통닭 노점상을 차리기 전까지 저는 수많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무시받으며 살았습니다. 운도 없는 인생이란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제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화재로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은 저는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막노동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였죠. 막노동판에서 번 돈으로 간단한 자격증을 딴 뒤 우연히 알게 된 중소기업 사장님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회사에 들어간 후 저는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따돌린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낙하산처럼 들어갔으니 그들의 불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당시엔 직원들의 따돌림이 서운했고 그 서운함은 저를 도와준 사장님을 원망하는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엔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몇 년간 우울감 속에서 살았고 결국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재취업도 어려웠죠. 그렇게 몇 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저를 구해준 사람은 고등학교를 자퇴할 때까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저는 인생을 비관하며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죠. 친구들은 꿈을 향해 공부하고 대학에 가고 청춘을 즐기고 있었지만 저는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친구들과 제 인생을 비교하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소식도 모른 채 지내다가 우연한 계기로 가장 친했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친구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피골이 상접했고 술과 담배에 찌든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그때 저는 20대 초반이었지만 30대 후반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친구는 저를 알아보고 놀랐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친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죠.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를 꾸준히 만나면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조금씩 꺼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큰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되었지만 친구의 인생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과대학에 다니던 친구는 상담에 매료되어 다시 대학에 입학했고 현재는 심리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담이 길어졌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기 직전이었던 저에게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이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저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미워할 것이라는 피해 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주변 이웃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부모를 사고로 잃고 친구 하나 없이 막노동을 전전하다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도 해고되었던 불운한 인생을 살았지만
시간이 흘러본 듯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사랑스러운 딸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았던 제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바로 다들 기억하실 IMF 경제 위기였습니다. 내실이 튼튼하던 회사조차 점차 기울어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중 하나였죠. 저와 아내가 같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한순간에 모든 수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정말 무엇을 해도 망할 것만 같던 때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일용직 노동과 자판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순간 제가 시작한 일이 바로 통돌이 전기구이 통닭 장사였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아 중고 트럭을 샀고 낮에는 식료품 배달, 저녁에는 통닭을 팔았습니다. 아내와는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딸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하다 보니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았습니다. 물론 빚도 조금 있었지만요. 빚을 갚고 가족과 다시 함께 사는 날을 기대하며 매일 열심히 장사를 이어가던 중 2002년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에서는 치킨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월드컵을 기점으로 치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모든 치킨집이 저희와 같은 행운을 누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희 가게에는 큰 행운이 찾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가게는 점차 성장해 직원 1명을 고용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후에는 저희 가족 3명이 함께 모여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지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찾으며 살아가다 보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내와 딸이 제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딸이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작디 작던 아이가 첫 월급이라며 봉투를 내미는데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엄마, 아빠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라며 봉투를 건네는 딸을 보니 이제 완전히 다 큰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식도 잘 키워놓았고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심각한 병은 아니었어요.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종양을 간단한 수술로 제거하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수술과 회복 기간이 꽤 길어져 처음으로 오랜 시간 가게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직원 1명이 있었지만 2사람만으로는 가게를 운영하기에 벅찼을 겁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수입은 줄어들기 시작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대란으로 임대료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장사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고정 지출이 상승하면 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결국 저와 아내는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를 한번 지불하고 나니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가게를 옮겨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들고 일궈온 자리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결국 저와 아내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임대료 납부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임대료를 송금하려던 그때 건물 주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람? 건물 주인의 급한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임대료가 오르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밀려왔죠. 그런데 건물 주인이 전한 소식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로또라도 당첨됐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건물 주인의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까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박 사장님 가게에 3년치 월세를 내고 갔어요. 네, 3년치 월세요. 건물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누가 가게에 와서 3년치 월세를 내고 갔다는 이야기가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죠. 순간 아내가 큰 사기라도 당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3년치 월세를 내고 갔다니 이게 무슨 일이죠?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나도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받는다니까 순간 얼마나 겁이 나던지요. 그런데 그 대리인이 3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면서 혹시나 나중에 월세가 오를 걸 대비해 추가금까지 얹어주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게를 빼게 되면 미리 낸 월세도 돌려주겠다는 조건까지 계약서에 명시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말하길, 사장님, 저야 지금껏 월세로 먹고 살았으니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받는 게 나쁠 리 없죠. 오히려 좋아요. 사장님만 와서 사인하면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변호사 명함까지 주고 갔으니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사장님 와이프에게 서류와 함께 전해드릴게요.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건물 주인의 말은 너무도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우선 그 서류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확인해보니 건물주가 말한 모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남겨진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보니 보증도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해줬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변호사도 대리인도 3년치 월세를 내준 은인의 정체를 절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큰 도움을 받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제발 누군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사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정말 장사하는 사람에게 자릿세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3년이나 해결해 주셨다면 평생의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지만 끝내 그들의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아내는 그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가슴속에 늘 그 은인에 대한 감사함을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큰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드디어 환자복을 벗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수납을 하러 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내를 찾으러 나섰는데 수납처에서 난처해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돌아본 아내의 표정은 정말로 곤란해 보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저는 당연히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난처해한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당신 병원비를 누가 이미 다 냈대. 뭐? 누가? 그래서 나도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병원 측에서는 익명의 기부자라고만 하고 더 이상 알려주지 않더라고. 소연이는 아니고. 소연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신 병원비를 다 낼 수 있겠어? 혹시나 해서 확인해봤는데 소연이도 아니래. 소연이는 저희 딸의 이름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혹시 소연이가 수납한 건 아닌지 물어봤지만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제 병원비는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사회초년생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보험 처리는? 보험 들어놨잖아? 그거라도 했으면 좀 더 저렴해졌을 텐데 보험 처리도 안 했나 봐.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보험 처리도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대체 누가? 저와 아내는 계속해서 병원비를 대신 내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지만 바쁜 직원들은 우리에게 난색만 표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도 병원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또다시 가슴속에 새로운 은인에 대한 감사함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번이나 연속으로 잊지 못할 은혜를 경험한 저희 부부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중 하나가 보육원에 치킨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치킨 100마리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보육원으로 배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익명의 주문자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이 되면 가게 계좌로 치킨 100마리 분의 금액을 입금하고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모 보육원으로 치킨 100마리 배달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익명의 주문자가 매번 치킨 100마리를 주문하는 것을 보면서 그중 절반인 50마리는 우리가 함께 부담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주문자가 주문하기 전날 늘 문자를 보내는 번호로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연 치킨입니다. 늘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내일도 세모 보육원으로 치킨 100마리를 주문하실 예정이라면 50마리만 주문해 주세요. 저희 가게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앞으로는 저희 가게에서 50마리를 함께 후원하고자 합니다.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명의 주문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하지만 보육원에 치킨을 보내는 일은 제가 감당하기로 한 일이니 제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킨 100마리 금액은 입금해 두었습니다.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다시 익명의 주문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주문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치킨 100마리를 준비하고 튀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늦지 않으시고 한 번도 수량을 빠뜨리지 않으셨죠? 치킨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로 저희의 요청을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세 번째 은인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 치킨 기부가 끊긴다면 우리가 그 뒤를 잇자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연달아 저희 가게에 찾아온 세 번째 행운에 감사하며 살던 중 저는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간 병원에서 은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수납을 하면서 어김없이 병원비를 대신 수납해준 은인의 존재를 물었어요. 하지만 별다른 기대는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연히 안 알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의외로 직원은 주변 눈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매번 오실 때마다 너무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힌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작은 힌트라도 너무나 귀했던 저는 귀를 쫑긋 세우며 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에 선생님 수납 대신해 주러 오신 분은 사실 기부자 본인이 아니세요? 기부자분 대신 병원 일 처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병원 일 처리요? 그러면 제 병원비를 내주신 분은 병원 일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감당 못할 병원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기부하시는 분이세요. 쉽게 말해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를 도와준 게 더더욱 의아했습니다. 제 병원비는 꽤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보험도 있었고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보다 어려운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대체 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글쎄요. 원래 기부자님은 기부금만 병원에 위탁하시고 도움받는 분들 선발에는 관여를 안 하시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기부자님이 직접 지명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저한테 말씀해 주려고 하신 힌트는 뭔가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거 말씀 안 드렸네. 사실 그분의 신비감은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저희가 아는 특징이라고는 얼굴에 큰 흉터가 있다는 것밖에 없죠. 흉터요? 네, 흉터요. 기부자님을 뵌 적이 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화상 흉터일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굴 반을 다 덮는 흉터라 아마 마주치면 바로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아나요? 병원 오고 다니시다가 마주칠 수도 있는지 그분은 그럼 그렇게 사고당한 일 때문에 병원에 있는 사람을 도우시는 걸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린 건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기부자님이 기부 대상을 지정하신 일은 정말 이례적이라 괜히 오지랖 부려봤네요. 제가 이런 얘기했다는 건 절대 비밀이에요. 아시죠? 네, 당연하죠. 혹시나 마주치게 되더라도 멀리서만 아는 채 할게요. 감사했어요.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주자 아내는 그분도 사고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은 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아무리 그런 경험이 있어도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라고 대답할 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는 얼굴 반을 덮는 화상 흉터 이야기만 자꾸만 맴돌았어요. 계속해서 무언가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죠. 밥을 먹다가도 무언가 떠오르려고 하고, 잠을 자다가도 무언가가 떠오르려고 하고 답답한 마음만 커져갔죠. 그런데 아주 우연한 계기로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 들어간 저희 딸 소연이는 다양한 회사들의 이벤트나 홍보를 전담하는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사실 전부를 이해하지 못했네요. 신입으로 들어간 것이라 주요 업무를 맡지 못했던 소연이는 어느 날 집에 불쑥 찾아와서는 신생기업의 마케팅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는데 너무 긴장된다며 종일 곁을 맴돌며 자신이 맡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댔어요. 아빠, 이 회사 사장님이 정말 점고 성공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런데 성공한 지 얼마 안 됐으면서 벌써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했어.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한두 번 기부한 것도 아니고 남들 모르게 오랫동안 이런 건 동네방네 소문내서 기업 이미지도 좋게 하고 좋은 일에 동참도 하게 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괜히 딸아이의 말에 저를 도와주셨던 기부자님이 생각난 저는 글쎄 굳이 남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 분이라면 회사 이미지 좋아지는 것보다 비밀로 붙이는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연이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입술을 비죽이며 그래도 이것만큼 좋은 홍보 수단이 없는데라고 말했죠. 우리 딸은 유능하니까 잘 알아보면 더 좋은 홍보 수단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며 대화가 일단락되었나 싶었는데 소연이는 뜬금없이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봐봐. 아빠, 이게 그 사장님 사진이거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지. 그치, 정말 잘만 하면 엄청난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았는데 괜히 웃는 소리를 하는 딸 아이를 보며 웃음을 짓던 저는 딸이 보여준 사진을 스쳐 지나가듯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인물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쪽 얼굴의 반이 화상 자국으로 크게 나 있는 사람. 바로 병원비를 대신 내주신 기부자님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어야 하는데 괜히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내를 불러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치, 당신도 익숙한 얼굴이지. 그런데 뭐야, 얼굴에 화상 자국. 이분이 혹시 맞아? 병원비 대신 내주신 그분인 것 같다. 그런데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라는 거지. 저 아내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대체 어디서 그분을 본 것인지 한참 동안 기억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장사하면서 한두 사람을 마주친 게 아닌지라 결국 어디서 본 누구였는지 기억해내지 못했고, 그렇게 저희 부부의 궁금증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미궁에 빠진 궁금증을 해결해준 사람은 소연이었어요. 금요일 퇴근을 하자마자 본가로 내려온 소연이는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에게 종이 몇 장을 주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소연이의 말에 펼쳐든 종이는 소연이가 이번에 맡았다던 회사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원래는 담당자님이랑만 얘기하는 거였는데 진짜 정말 아주 우연히 사장님이랑도 인터뷰를 하게 됐거든. 그런데 사장님이 주기적으로 보육원에 치킨을 보내고 계신다는 거야. 그것도 세무보육원으로 100마리씩 이거 우리 가게로 매달 주문하는 그분이잖아. 그래서 슬쩍 물어봤지. 저와 아내는 한껏 상기된 소연이를 겨우 진정시키고 찬찬히 인터뷰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좋은 의미로서의 충격이었죠. 보육원에 치킨을 보내는 일은 왜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그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물론 아이들은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던 아저씨가 치킨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보육원에서 자라셨다니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릴 때 집에 큰 불이 났었어요. 부모님은 미처 화재를 피하지 못하셨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저 할머니였죠. 그런데 할머니도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집이 무너지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를 감싸시다가 양팔을 절단하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 후유증으로 몸이 너무 약해지셨고 연로하신 할머니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부모님도 할머니도 잃었으니 제가 어딜 갈 수 있었을까요? 이후엔 세모보육원에 맡겨져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이 흉터도 그때 얻은 흉터입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흉터에서 저를 지키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셨어요. 양팔이 없는 할머니 얼굴에 큰 화상 흉터. 가슴 아픈 인터뷰 내용 끝에 저와 아내는 한 가지 기억을 또렷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오래 이어지지 못했던 한 작은 인연이었죠. 통돌이 통닭트럭에서 작은 가게를 오픈했을 때 한 어린아이에게서 주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껏 들뜬 목소리로 주문하는 아이는 여기 양념 반, 프라이드 반으로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유성초등학교 맞은편 파란색 대문 집 지하에요라고 말했죠. 그런데 집 전화라고 하기에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중간중간 말이 끊겨서 몇 번이나 주문을 제대로 한 게 맞는지 묻기도 했죠. 혹시 어디서 전화하고 있니? 집에서 전화하는 거 맞니? 아니요. 유성초등학교 앞에 공중전화요. 아저씨 언제 가져다 주실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장난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어른도 아니고 아이가 주문이라니 그런 장난치는 거 아니다라며 혼쭐을 내려고 하던 찰나 아내의 공중전화에서 주문한다고 집에 집전화가 없을 수도 있지. 만약에 정말 주문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장난전화면 오랜만에 우리 치킨에 맥주 한잔 하지 뭐라는 말을 들은 저는 치킨을 들고 아이가 말한 초등학교 맞은편 파란색 대문집 지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대문 집 앞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누가 봐도 치킨을 기다리는 한 할머니 한 분이 골목 조이부터 서성이고 계셨거든요. 그거 치킨이요? 예. 할머니 혹시 치킨 시키셨어요? 그랴? 파란 대문집 우리 손주가 신나서 주문했는데 애가 주소를 잘 몰라서 제대로 말을 안 했을 것 같길래 길 못 찾을까봐 여기까지 나와 계신 거예요. 못해도 10분은 걸어 나오셔야 했을 텐데 길 못 찾아서 식은 치킨 먹는 것보다 낫지. 괜찮아 어여 주고 가봐. 할머니는 어서 치킨을 건네주길 바라셨지만 저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양손이 없으셨거든요. 팔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펄럭이는 외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난감해하는 것을 아셨는지 할머니는 여기 목에다 걸어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주저하며 조심히 할머니의 목에 치킨을 걸어드렸어요. 제가 같이 가서 드리고 돌아가도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온 거 아니여. 그거 같이 타자고 됐어. 나 혼자 가도 되니께. 어여 가봐.
괜히 잘못하는 기분에 괜히 서성이고 있던 그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계산을 안 했네. 여기 오른쪽 주머니에 보면 지갑 있으니까 꺼내 가셔. 저는 할머니의 외투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지갑을 열어본 순간 저는 또 한 번 난감해지고 말았어요. 당시 할머니의 손자가 주문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의 가격은 1,5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지갑에 있는 돈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9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대략 난감해하고 있을 때 멀리서 전화통화로 들었던 목소리를 가진 남자아이가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치킨 왔어. 치킨 한 마리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신나하는 아이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본 저는 1,000원짜리 한 장도 꺼내지 않은 채 조용히 할머니의 지갑을 닫고 다시 그 지갑을 외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반쪽에는 짙은 화상 자국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꺼내가수 가격이 맞나? 모르겠네. 네 할머님 계산 다 됐으니까 어서 가셔서 손주랑 맛있게 드세요. 또 시켜주시고요. 그래야 조심히 가슈. 네 할머니 다음에 시키실 때는 여기까지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파란 대문 집이라고 말씀하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젊은 사장이 참 뚝 부러지는구먼. 고마워요. 잘 들어가슈. 네 할머니 들어가세요. 너도 잘 들어가렴.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 치킨 처음 먹어봐요. 친구들이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양팔이 없는 할머니와 할머니의 허리춤을 잡고 방방 뛰며 걸어가는 아이의 모습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게로 돌아갔죠. 빈손이네 거봐 장난절 아니지? 돈은 통에 넣어놔. 아내는 터덜터덜 걸어서 자리에 풀썩 앉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아내의 질문이 끝나자 저는 부끄럽게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아마 저는 그 아이에게서 저를 비춰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화재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저의 가슴 깊숙한 곳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는 화재의 상처가 가장 눈에 띄는 얼굴에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얄팍한 동정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아이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마 그 치킨의 가격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저의 마음을 100번 이해해 주었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 같은데 할머니도 양팔이 없으시니 경제활동이 힘드시겠네. 반지하에 사는 걸 보니 애초에 잘 사는 집도 아니었던 것 같고 당신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그 아이 챙겨라며 제가 아이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후 닭을 한 마리 튀겨야 하는데 2마리 튀겨서 닭을 튀겨놓고 딴짓을 하느라 닭이 너무 식어버려서 와 같은 요상한 이유를 대며 한 달에 2-3번씩 치킨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치킨을 가져다 줄 때 본 할머니와 아이의 집은 너무나 열악했어요. 특히 계절감 없는 아이의 옷은 정말이지 저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희 딸 소연이의 학용품이나 문제집을 살 때면 늘 그 집 아이의 것도 함께 사서 몰래 두고 오기도 했고, 아이의 옷이 해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잊지도 않은 아들 이야기를 지어내며 아저씨 아들이 입던 옷인데 작아져서 주려고 가져왔어. 혹시 괜찮으면 입지 않을래라며 옷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너무나 해맑게 웃으며 정말 새 옷 같아요. 저는 가끔 옷에 이것저것 흘리는데 형은 안 그러나 봐요라며 제게 화답해 주었죠. 그런데 아이를 볼 수 있는 날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알게 된 지 몇 개월밖에 지내지 않았을 때 아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부부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아이가 동네를 떠난 이후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이의 소식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연고도 없는 저희 부부가 아이의 소식을 알 도리는 없었습니다.
길지 않았던 이 인연을 떠올린 저희 부부는 딸아이가 인터뷰한 회사의 사장이 바로 그때 그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치킨을 매달 100마리씩 주문해 간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말이죠. 하지만 소연이가 가지고 온 나머지 인터뷰 내용을 읽게 된 저희 부부는 평생 이 사실을 모른 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기부 활동을 하신 걸 비밀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왜 밝히지 않으신 건가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로는 쉬운 일이지만 사실 그러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보고 자란 게 그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육원에서 자란 제가 이만큼 회사를 성장시킨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제 힘만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으로 이만큼 왔죠.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도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거나 꼭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죠? 저는 보고 배운 대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저는 이 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내용을 지나 인터뷰 마지막 장에 적혀있는 메모를 발견한 저와 아내는 크게 놀랐습니다. 직원 증언 치킨 100마리를 꾸준히 주문하는 집 3년치 월세 전액 지불 주기적으로 기부금을 위탁하는 병원에 입원한 해당 사장님 병원비도 전액 지불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가게 월세 아빠 병원비 내준 사람이 바로 이 회사 사장님 엄마랑 아빠랑 대체 무슨 관계인 거지? 그 아이는 제가 과거에 학용품을 몰래 가져다 준 것과 없는 아들 핑계를 대며 옷을 선물한 것, 그리고 못 쓰게 된 치킨 핑계를 대며 치킨을 가져다 준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치 월세와 병원비를 모두 책임진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랬듯이 결코 자신의 선행을 티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선행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특별한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사 표현을 찾게 되었어요. 바로 한부모 가정이나 결손 가정 아이들을 돕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리 넉넉하지는 못한 형편이라 저희가 도와주었던 그 아이만큼의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물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질이 운 없이 살아왔던 제가 누군가에겐 행운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행운 같은 존재라는 말을 남기고 싶네요.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